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늘 종일 왔는데 네. 네, 빗길에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오늘은 너무 편하게 잘 왔습니다. 네, 오늘 장도 또 네, 장이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편했지 않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지난 주말처럼 빠졌으면은 좀 흑빛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팀장님 네. 표정이 오랜만에 좋으셔서 아, 좋은가요 오늘? 네, 그 시청자분들도 안지원 팀장님의 팬들도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날씨는 꿀꿀한데 오늘 모처럼 반등이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점 또 눈여겨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3,0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0.97%, 1%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직 1,000을 가지는 못했지만 993포인트, 2.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일단 지난주 미국장이 올라서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좀 상당히 매파로 불리던 로버트 카플란 여론 총재가 기존과는 좀 상반되는 좀 발언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 발언을 보면은 6월에 테이퍼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최근엔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작하길 원한다.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였는데요. 이번에 그렇죠. 델타 변이를 우려하면서 상반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시장도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직 반등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8월에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아직 마이너스 3.5% 떨어진 상태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3.7%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반등 가지고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 한번 점검을 해보면 플러스 7.5%입니다. 예전에는 한 플러스 15%까지도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반토막이 났고요. 코스닥은 2.5%밖에 상승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냉정하게 이제 한 번씩은 코스피 수익률과 나의 올해 누적 수익률 간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상승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7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사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순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 280억 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200억이나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썼어요. 코스닥 규모치고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관이 코스피에서 6,099억이나 매수를 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1,2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오늘은 좀 기관의 좀 빛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점 대비로는 약 한 7%가 8% 정도 좀 떨어졌죠. 네, 고점 그렇죠. 대비로. 코스피 지수가요. 예, 그리고 또 이전 떨어지기 직전 대비로도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을 제대로 온 조정으로 한번 해석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 대 얻어 맞을 거 한번 얻어 맞고 이제 잘 풀어냈다. 물론 이거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조정받을 거 조정받았으면 좋은 흐름들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기준으로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조건이 바뀔 거라고 해서 다 반영을 해놨고, 그러니까 조건이 변하는 게 없다면, 그렇게 이렇게 부정론에서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오늘 지금 채팅창에서도 써주시는데요.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하루 등락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희일비하기에는 물론이죠. 네. 오늘 또 하루 반등했다고 추세가 전환했다 이렇게 또 보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흐름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반대 매매가 일부 소폭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 매매 나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반대 매매가 이제 2번, 3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졌는데 반등을 못하고 추가로 더 떨어지면 처음에는 돈으로 메꿔요. 그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면 이건 네. 현장 얘기입니다. 이거 이론적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왜 반대 매매 나가는 거 못 견디지? 그래서 돈을 메꾸는데 메꾸다 안 되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맥스로 쓰신 분들은 제대로 못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뒤로 갈수록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보통 뭐 3차, 4차까지는 잘 안 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 1차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은 조정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번에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쁜 의견들을 받아들여 녹이면서 뭐 추가로 떨어질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대 매매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반대 매매가 굉장히 절대 금액만 보면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 기사로는 14년 만에 반대 매매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2007년 4월 24일에 426억 원 하루에 반대 매매가 나왔고요. 그때가 제일 컸었는데 지난주 19일 기준으로 421억 원 최대치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그 20일 데이터랑 오늘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당연히 그 19일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좀 심했겠죠, 나왔으면. 그렇죠. 하락이 이제 금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월요일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가 많이 저희 있었던 지점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절대치로는 사실 14년 만에 최대치지만 2007년과 지금 예탁금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예탁금 규모 대비해서 이 반대 매매 물량을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절대치로는 크지만 비율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 기준으로도 크지 않죠. 그렇죠. 신용 잔고가 25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용 잔고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25조 3,600억입니다. 네. 지난주 19일 기준이고요. 역대 최고치 늘었고 이거는 또 신용 물량만이고요. 담보대출까지 합하면 담보대출만 19조 4,300억입니다. 굉장히 지금 신용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역대 최고치가 지난 4월 말에 20조 원. 이었고요.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담보대출은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신용과 담보대출이 느니까 증권사들에서 점점 이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H 한투 대신증권은 지금 신규 대출 중단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용 이자 수익이 그 증권업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의 12.7%가 이 신용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증권회사들은 언제든지 은행이 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 토요일에도 돈을 벌고 일요일에도 돈을 버는 그 대출업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증권업이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제 업종별로는 제일 안 오르는 네.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증권업. 꿈은 약간 증권업 회사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그 평균치로 봤을 땐 12.7%지만 높은 곳은 이제 미래에셋이 19%, 네. 삼성 18%, NH 15% 수준이고요. 오늘 업종 상승률 1위 그 증권업종 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이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5,800만 원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나무 지분을 6% 하나증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예전에 580억치 투자를 했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지금 6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나무 기업 가치는 한 10조 원 이상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9,400억이니까 아직 이 지분 가치 생각하면 굉장히 싸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은행이 네. 지금 신규 대출을 중단을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이 일부 대출 상품을 이제 신규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7월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때문이고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이 6%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입니다. 7월 전체 금융기관 가계부채 증가율은 7월 달에 10%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15조 2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7.5조고요. 공모주 청약 영향에 기타 대출이 7.7조나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별로는 대출 중단을 발표한 이 SC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기 때문에 제일 대출 증가가 빠르게 일어났고 그래서 이 한도가 빨리 차가지고 제일 먼저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대출이 맡기지 않은 은행으로 좀 대출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다 같이 대출을 중단을 하는 사태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계획이 4% 수준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장에는 이 반사수혜를 기대를 하는지 이 리드코프라는 대부업체 주가가 한 5%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그 증권이랑 의약품, 통신, 건설, 운수창고 뭐 대부분의 악재가 없었던 대부분의 업종들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떨어졌던 하락 1위가 화학 섹터였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LG화학 마이너스 네. 11%, LG화학 우선주도 마이너스 10%, SKC가 마이너스 8.4%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이슈인데요. GM 리콜 영향 때문에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GM은 이제 쉐보레 볼트 EV 73,000대를 오늘 추가로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마 LG에 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6대 2대 2인 이 622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요. LG전자가 이걸 모듈화해서 GM한테 납품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볼트 EV는 69,000대 리콜을 했었었는데요. 비용이 약 8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엄청나네요. 예, 분담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또 다른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4분기에는 현대차 코나 EV에 납품했던 이제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충당금을 한 3천억 정도 인식을 했고요. 4분기에 영업 손실 그래서 4,400억 정도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또 이 GM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인식될 예정이라서 하반기에는 또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H증권 황유식 애널리스트 추정에 따르면 이전 리콜 대상 차량을 포함할 경우에는 GM 볼트 리콜 비용이 약 1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1천억 정도 되는 거죠. 지난 2분기 실적에는 이미 이 리콜 충당금을 반영을 했는데 900억 원 정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최종 합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실적 우려 때문에 오늘 LG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LG 화학이 마이너스 11%, LG 지주사도 마이너스 5% 기록을 했고요. LG 전자도 마이너스 4% 기록을 했고 반사수의 기대감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DI가 오늘 3.4%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2%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이 워낙 시가총이 큰 종목이라 이 종목 아니었으면 오늘 거래소 상승폭도 훨씬 더 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LG 그룹, LG 전자도 많이 그렇죠. 하락했고 관련주들이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아마도 관련 애널리스트들께서 아마 지금 저녁에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당분간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도 그렇죠. 좀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이게 같네요.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예전에도 터졌는데 또 네. 이런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그리고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악재가 나와서 좀 충격을. 그러니까 LG화학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LG화학은 거의 순수 화학 업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심대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 이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가치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자금 조달도 원한 만큼 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격적인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도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어서 이 문제 좀 잘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뭐 이런 사고도 감안을 해서 LG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시점도 아마 좀 변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던 회사는 SKC였습니다. 자회사 이슈인데요. 이 자회사 SK텔레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SKC가 지분 80%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상반기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SK텔레시스는 기존에도 좀 재무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좀 유동 부채가 많아서 단기에 좀 유동성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의견 거절까지 받아서 앞으로의 좀 재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SKC 모회사 주가가 8%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재무 상태를 말씀드리면 2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615억 원입니다.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누적 결손금은 마이너스 1,8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2,700억 정도인데 이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 다가 유동부채입니다. 단기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라서 단기간의 유동성 확보가 정말 시급한 회사인데 이런 의결 거절 이 사태까지 나서 갖고 있는 CP가 내년도에 이제 한 1년 내에 만기가 되는 게 1,350억 정도 되거든요. 요걸 그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거 네. 상환되면 이제 또 재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마 증권사에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CP하고 전단체 신용등급이 A3 마이너스거든요. 네. 앞에가 A라서 그 뒤에 더 떨어지면 뭐 B 되겠지 나쁜 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우려가 좀 발행할 있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 신용 등급에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SKC한테 이 마이너스 8%나 넘게 하락할 이슈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 SKC가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SK 텔레시스의 유동부채가 한 2,700억 정도 되니까 한 10% 이상 비중이 돼서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장 중에는 제가 여기 작가님한테 오늘 외국인이 좀 10거래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장 끝나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순매수였는데 순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많이 이제 매도한 거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 반도체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가 포함이 된 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D램 현물 가격 지난주에도 3% 내외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DR4 이 8기가비트 스팟 프리미엄이 역 프리미엄으로 상태로 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요. 1분기 이후에 주가가 계속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 4분기 이후에 실적 둔화를 선반영해서 이게 떨어진 거라면 예전에는 보통 이제 주가는 실적이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한 이제부터는 9개월부터 한 12개월 정도의 미래를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2부에 네. 또 저희 유진투자증권의 네. 이승우 센터장님 나오실 예정이시니까요. 또 시청자분들 기다려 주시면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8월 20일에 MSCI 지수 편입이 됐는데요. 마침 딱 그때부터 조금씩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모멘텀은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크래프톤과 함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편입하는 기준이 상장 이후에 15거래일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 50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고요. 네. 예, 상장 후에 이제 15일 평균 시총이 훨씬 작았던 회사가 SKI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여기는 그때 7.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6월에 조기 편입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도 아마 조기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기는 대신증권의 김지윤 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8월 30일에서 9월 3일 사이에 아마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조기에 편입이 된다면 이 두 종목이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는 종목도 있겠죠. 그게 예상이 되는 게 JW 중해제약 그리고 락앤락입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을 한 15조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20일 기준 평균 거래대금 대비 예상 유입과 유출 규모가 카카오뱅크는 0.1배, 크래프톤은 0.2배.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1.4배, 중해제약은 2.5배나 아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편입되는 효과보다 이 두 회사의 편출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 주주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담았던 순매수했던 업종이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담았는데요. 오늘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IPO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냈고요. 다음 달에는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무려 80%나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점 회사이고요. 2017년도에 카카오에서 분사를 했고 작년 매출액은 2,80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130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달 투자 유치할 때 기업 가치 4조 원을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상장을 할 때는 아마 업계에서 보기에는 6조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카카오의 시대예요. 그러게요. 모빌리티까지 나오면은 참.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쪽이 한번 저희 사회자로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단태 김단태님이 네네. 그 카카오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씨앗을 많이 심었던 거가 이제서야 꽃을 피우면서 빵빵 터지고 있는 거죠. 팝콘 터지듯이.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심었고 초반에 한 4, 5년 동안은 그게 뭐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어서 굉장히 긴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기업 운영이라는 건 주식하고 조금 일맥상통하지만 좀 다른 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끈덕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느낍니다. 예. 시대를 또- 거머쥐네요. 이게 또 플랫폼 기업의 힘이기도 하죠. 뭐 음. 수익을 이 기업이 과연 무엇으로 내느냐라고 해서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다가 네.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 이후에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도 사실 그렇죠. 처음에 네.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사실 알게 음. 모르게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네. 네. 저는 연합 인포맥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컨텐츠의 질로 봐서는 이 경제 유튜브 중에서는 이 정도 컨텐츠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질을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람들이 아직 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주요한 컨텐츠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네, 원래 이 플랫폼은 네. 기하급수로 한 번에 또 늘어나니까요. 각도기님 팬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니까. 아, 네. 네. 아니 한꺼번에 김현배 연구원님 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또 뭘까요? 네, 일단 폴더블 폰 사전 예약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네. 증시에서도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밸류 체인들이 많이 올랐죠. 예, 오늘 출고가가 일단 전작 대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성능은 좀 대폭 향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는 폴더블 폰이 2021년에 900만 대에서 2023년에는 3천만 대까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은 힌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KH 바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삼성의 폴더블용 힌지 매출이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3분기 900억 원의 힌지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KH 바텍도 한 11% 상승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가 한 15%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관련된 이런 그 폰 관련된 뉴스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뭐랄까 고조돼서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기사인데 광고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믿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1000만 대가 팔리면 이건 빅히트다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멘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실은 1000만 대 팔아봐야 삼성전자 입장에서 수익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왜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1000만 대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네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1000만 대예요. 근데 지금 600만 대 만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600만 대를 초과해서 1000만 대 정도까지 만들면 분명히 쇼티지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1000만 대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1000만 대이기 때문에 1000만 대 수요가 터지는 순간 못 사서 안달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구나 하는 꿈을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죽었던 부분이 핸드폰에서 일부 약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사람들이 휴대폰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하향하거든. 네. 그다음에 화웨이가 없어졌는데 그 오포, 비보, 샤오미가 다 갖고 왔어요. 얘네는 하나도 못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다음에 하이엔드 쪽에서는 애플이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양쪽으로 끼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치고 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예. 오포, 샤오미, 뭐 비보 이런 데가 아무리 잘해서 이걸 하고 싶어도 결국 삼성 거 갖고 와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료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그거는 실적보다는 주가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팔 수 있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거 있죠. 조개처럼 접히는 거. 네. 플립 3. 요거는 쇼티지가 지금 현재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잘 모르겠고, 네, 요거는 쇼티지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두 개 무슨 차이죠? 책처럼 피는 게 있고, 네. 조개처럼 덮는 게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세로형은 플립이라고 하고, 네. 가로형은 폴드. 폴드. 네, 책처럼 적히는 건 폴드. 예, 폴드가 훨씬 더 대화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폴드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뭐든지 많이 팔리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첫 번째 작품에서 한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은 했을 거라고 봐요. 기술의 삼성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진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면 이제 오늘 보여준 것처럼 밸류 체인은 레버리지가 월등히 큽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거 많이 팔아봐야 돈 안 되고요. 근데 그렇죠.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엄청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2위가 의약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히 주가 상승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물론 코스피에는 셀트리온만 상장이 되어 있지만요. 그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 이어서 해외 진출, 미국과 유럽 진출 기대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 10일에 국내 품목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요. 기존 조건부 허가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변경 허가 신청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할 예정이고요. 미국 진출의 경우에는 FDA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이미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싱금투 이동건 연구원님에 따르면 4분기부터는 미국 진출이 아마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에도 지난 3월에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10월 이전에는 정식 허가가 예상이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한 6.7%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8%, 셀트리온 제약이 8%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요. 제약은 이제 국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올랐다는 거는 뭐 국내든 해외든 다 진출 기대감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주가도 주가지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코로나 그렇죠. 환자들이 굉장히 글로벌리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치료제도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면은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이 트일까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식당이랑 카페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참 한국이 불화성의 나라였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랐는데 근데 또 새벽 뭐- 2시까지 장사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예, 별로 네.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더 힘든 나라들이 또 많으니까요. 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그래도 대단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큰일이네요. 네, 이거 풀리면 우리 빨리 가서 자영업자 장사하는 데 가서 같이 저녁 같이 드시도록 하시죠.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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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국내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백신도 좀 접종하는 속도가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백신 접종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요. 빨리 70%를 도달을 해야지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아마 9월 말 정도부터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 백신이 접종이 돼서 이 거리두기도 빨리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8월 마켓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한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 9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가 발표되고요. 목요일 날은 드디어 기다리던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요. 여기서 인상을 한다는 의견과 10월에 인상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22 의사록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7월 FOMC에서 얘기하기로는 잭슨홀 미팅에서는 정책 목표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지만 최근 시장에서 테이퍼링 이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발언이 있을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7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3.6%로 계속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돼 있고요. 7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예비치가 70.2포인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가 사실 82.2포인트였는데 굉장히 많이 하회하면서 금리가 좀 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비치보다 조금 달라진 수치가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예비치보다 더 떨어지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까지 안지원 PB 팀장님과 일부 함께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